잠깐 해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품 T계정 같은 경우에는 실지재고 조사법에 T계정 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실지재고 조사법에 T계정 쓴다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은 일단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실지재고니까 요 기말 상품 200원은 실지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지재고 되는데 그럼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전제를 깐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회사가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뭐와 엮여서 시험에 같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아마 뭐 기말 원재료는 얼마, 뭐 기말 제품은 얼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엮여서 출제가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볼게 기말 재고 자산에 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개 보실 거예요. 해보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하냐? 요거 보실 겁니다. 해보면. 자,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고요.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상품의 순 매입액이 방금 700원 있었죠. 그리고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200원어치의 상품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800원만큼은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해서 매출 원가로 잡았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정확하게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이 800원어치가 맞는 표현이에요. 맞죠?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이 800원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회사가 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자산 800원어치 있잖아요. 얘네들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대요. 어떻게 나갔는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팔려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700원이었고요. 나머지 100원은 회사가 그 예전에 한번 창고에 도난당한 적이 귀중품을 도난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마음에 100원어치는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어치는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출 원가는 팔려서 창고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럼 이 사례에서 정확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원이 되는 거죠. 정확한 매출 원가는 700원인데 지금 매출 원가는 800원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 매출 원가가 700원이 돼야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700원이 되려면 요 셋 중에 어느 하나에서 조정을 해야죠, 계산상식에서요. 근데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매입한 건 기록합니다. 팔린 건 기록하지 않지만 그래서 기초상품은 전년도 매입했을 때 기록했었을 거고 맞죠? 매입했을 때 기록했을 거고 어차피 기초 상품은 내가 전년도 말에 창고에 들어가서 했으니까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에 상품 매입한 거 기록 다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초 상품과 단기 상품 순 매입액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 기말 상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정확한 매출 원가는 700원이 돼야 되는데 기말 상품은 200원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기말 상품 200원어치 있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 100원을 더해 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걸 다시 창고로 끄집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내 기말 상품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0원이 돼야지만 매출 원가가 7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건
나갔지만 팔리지 않은 건 매출원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큼은 기말 재고에 있는 것처럼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말 상품이 2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매출원가인 7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말 재고에 더하냐라고 하면 매출 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에 더하는 거예요. 되세요? 왜냐면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실질재고사법 매출 원가 시키잖아요. 맞죠? 근데 요렇게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리지 않은 건 매출 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말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더해주냐라는 거예요. 요건이 세 가지고요. AND입니다. AND. 그러니까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얘입니다. 첫 번째 요건, 창고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린다고요. 맞죠?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매출 원가화 시킨다라면서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팔리진 않아야 돼요. 창고 바깥에 나갔는데 팔렸으면 걔 매출 원가 맞아요. 알죠? 그래서 매출 원가,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건 팔린 건 아니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는 남의 거 해야 될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해야 돼요. 남의 거를 내 재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맞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때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중에서 일부를 개념적으로 더해줘야 돼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말 재고에 더할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총 4개가 있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4개. 얘는 심지어 세무 2급은 계산 문제까지 출제합니다. 그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 주에 사셨죠? 그 기출 문제. 맞죠? 그걸로 할 거예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미착품 또는 미착상품 같은 말이고요. 미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배 회사에서 택배를 시키셨으면 여러분들이 시키신 물건이 도착 안 한 거예요. 즉, 그럼 택배 회사에 지금 배송 중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착품, 운송 중인 상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해보자 그러면. 자, 미국이 구두를 팔고요. 우리나라는 구두를 수입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미착품하고 운송 중인 상품은 회계에서 무역거래를 따온 거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무역거래를 예를 드는 겁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실제 무역거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행기보다는 배를 많이 이용합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판매자가 배에 실는 걸 우리가 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매자가 있는 곳을 선적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는 곳을 도착지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신발 있죠? 요 신발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그러면 우리가 12월 30일이 되면 미국도 미착품이고 우리나라도 미착품이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미착품이 되겠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태평양에 있으니까 누구의 창고에도 없죠. 미국 창고에도, 판매자 창고에도 없고 구매자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바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바다 거라고 웃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역거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도착하지 않은 물건 있죠. 이렇게 도착하지 않은 물건을 누구의 소유권으로 봐줄까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가정을 하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얘네들의 핵심이 되는 게 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구매자의 집에 오죠. 맞죠? 구매자의 집에 오는데 제 옆집은
쿠팡에서 많이 물건 시키 반품 엄청나게 하시더만. 맨날 보면 맨날 나가고 반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쿠팡에서 반품 잘 받아주나 봐요. 맞죠? 그래서 쿠팡 많이 이용하나 봐. 아무튼 언젠가는 우리 집에 오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배에 실었을 때 바로 구매 잡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 이름이 도착지죠. 도착을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구매 잡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죠? 그러면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재고처럼 봐주며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재고처럼 봐주는지 한번 이해해보죠. 보시면 여기. 자, 한번 해보죠. 이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 바로 구매 잡게 되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의 내 거다 요건은 구매자가 만족합니다. 맞죠? 그럼 구매자가 나머지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구매자가 가산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두는 구매자 창고 바깥에 있죠?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안 팔렸죠? 구매자는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구매자인 한국은 비록 자신의 창고엔 없지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본인의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요 기말 재고를 가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아까 이렇게 했었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기말에 실지 재고가 우리 200원이었잖아요. 네. 실지 재고가 200원이었고 아까 100원은 제가 뭐라고 했냐 그냥 창고에 보관 중이다라고 했죠. 사무실에 보관 중. 근데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구입한 지금은 뭐 상품 제가 사례 들었으니까 상품 가지고 할게요. 상품이 100원이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기말에 상품 재고 200원 넣으시면 큰일 나요. 기말에 상품 재고는 얼마예요? 구매자 거는 300원이죠. 아까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가 자신의 재고에 있는 것처럼 더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지금은 구입한이니까 구매자인 거예요. 시험에는 절대 친절하게 구매자라고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 구입하니까 구매자를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말 재고 200원에다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구매자는 100원도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서 300원으로 입력을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200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어 있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기말 상품이다라고 하면 기말 상품에는 얼마 입력해야 되냐면 300원 입력하는 거지 200원이 아니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출제하거나 자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판매자께 돼버립니다.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 거. 그럼 판매자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판매자인 미국은 창고 바깥에 있는 거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했을 때 구매자 거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자도 도착을 시켰을 때 그때 팔린 거예요.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라라는 건 판매자도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판 거지 도착 안 하면 팔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죠. 맞죠? 그러면 판매자인 미국은 본인의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더해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외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시험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가 구입한이 아니라 얘를 판매한. 그럼 이때는 얼마 입력하는 거예요? 판매한 100원이 제외돼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죄송합니다. 이거 판매한이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구입한인데 이때는 선적지가 아니라 도착지.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가 구매자라고 하면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제외잖아요. 제외니까 이때는 기말 상품을 200원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따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매로 갑니다. 야매는 뭐냐, 그냥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더 하시면 돼요. 맞죠? 여기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다. 구매자 가산. 맞죠? 도착된 조건은 도착해야 구매자 거다. 근데 도착 안 했다. 그럼 판매자 가산.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위탁 판매 적송품 하정. 자, 우리 위탁 판매라는 건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 위탁 판매죠. 그죠? 자, 해보죠. 이것도 사례. 한번 사례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제가요, 세무이급 교재를 썼다라고 가정. 세무이급 교재를 썼는데, 세무이급 교재가 저밖에 없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무이급 교재를 제 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제 교재가 너무 인기가 많은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사도 되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서점 가서 무조건 샀어야 됐거든요. 맞죠? 근데 어디에서도 인기가 많냐면 저기 땅값이 제일 비싼 강남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강남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제가 강남에서 세무이급 책을 서점 지어서 팔기에는 불안해. 땅값도 비싼데 갑자기 뭐라고 해? 반짝일 수도 있잖아요. 반짝. 했다가 사라지면 좀 서점 지은 게 더 돈 많이 들죠. 맞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제가 세무이급 이번에 세무이급 교재를 썼는데 이게 좀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100권 보내드릴 테니까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수수료 한 30%는 드릴게요. 라고 하면 강남 교보문고는 그냥 팔아서 30% 먹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강남에 서점 안 지어서 팔아서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한테 전산세무 2급 교재를 100권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권을 보내면. 아까 그랬잖아요.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를 조사해서 창고에 없으면 다 팔렸겠지라고 전제를 깐다고. 맞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전산세무 2급 교재가 제 창고에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이 100권을 다 매출 원가로 잡아버릴 거예요. 창고 바깥으로 다 나갔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12월 31일 날 교보문고한테 전화해봤어요. 전화했더니 교보문고가 99권은 팔았는데 한 권의 교재는 아직 안 팔렸네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권의 교재는 위탁자인 제 거죠. 그 다음에 위탁자인 제 창고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 팔렸죠. 한 권을 지금 수탁자가 팔았을 때 위탁자는 그때 수익자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 한 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권은 제 창고에는 없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줘야 정말로 팔림 99권만 매출 원가가 되겠죠. 처음에는 다 100권을 매출 원가로 잡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암기사항입니다. 여기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방금처럼 수탁자가 보관 중일 때 가산해요. 근데 가끔씩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얘를 어떻게 장난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한다라고 장난칩니다. 들리세요?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건 위탁자 거지 수탁자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거.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한다라고 장난쳐요. 주의하시고 그럼 위탁자인 저는 99권은 매출과 매출원가 잡죠. 언제 잡냐면 수탁자가 제3자인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시험에 둘 다 잘 냅니다.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나 적송품은 기말 재고에 언제 가산하냐면 수탁자가 보관 중일 때.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 시송품. 자, 요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시용 판매는 시험 삼아 사용해 보게 하는 판매를 시용 판매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 대학생 때는 정수기하고 비데를 많이 이렇게 팔았어요. 정수기나 비데를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파셨어요. 길 가다가 딱 저를 보시고, 대학생 때 보시고, 이거 정수기랑 비데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한 며칠간 사용해 보래요.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고 명함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주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그냥 너 쓰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짜로 정수기와 비데. 알죠?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 우리가 시용 판매, 시험 삼아 사용해 보게 하는 판매라고 해서 시용 판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물건을 보내야죠. 그렇게 보내는 물건을 우리가 시송품이라고 합니다. 시험 삼아 송 보내는 물건.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한번 사례 들어보죠. 여기. 자, 제가요 고객에게 책상을 보냈어. 책상 100개. 막 책상이 막 요즘 같은 경우에 막 움직이고 막 위아래로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딱 기댈 수 있는 막 이렇게 접이식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0개를 고객에게 보냈어. 고객일 때 써보라고. 알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 창고에서 100개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책상 100개가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객 100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99분은 사시겠다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의 고객께서는 책상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한 개의 책상은 제 책상이죠. 그리고 제 창고에는 없죠. 그 거절하신 고객분한테 있고, 그다음 안 팔렸죠. 맞죠? 고객이 거절하셨으니까. 그럼 그 한 개의 책상은 제 창고에는 없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더해줘야 실제로 우리가 팔린 99개만 매출 원가 되겠죠. 다 요 논리예요, 논리. 그래서 언제 기말 재고에 더하냐면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더하는 거고, 반대로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우리 수탁 판매, 시용 판매, 죄송해요.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요때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자, 할부 판매. 자, 여러분들 물건 할부로 사시잖아요. 할부로 물건 사시면 물건부터 받으세요? 아니면은 대가부터 주세요? 그렇죠. 물건부터 받으시죠. 그죠? 할부 판매. 물건부터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반대 입장인 판매자도 물건부터 보내는 거죠. 물건부터 먼저 보내고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재화는 언제 수익 잡아요? 돈 받았을 때, 인도했을 때. 돈 받았을 때요? 인도했을 때. 발생주의니까. 맞죠? 돈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인도했을 때 수익을 전부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할부로 판 사람은 인도했을 때 수익 다 잡을 거니까 수익 잡는다라는 건 이제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부 판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내 재고가 아니에요. 인도할 때 수익 잡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서 할부 판매는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에서 제외시키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사신 거 꺼내보실래요? 기출문제집 사신 거 꺼내보시면 어떻게 내가 이걸 왜 꺼내고 있냐.
여기에는 없네. 여기에는 없네. 제가 이걸로 띄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보세요. 어, 94회가 지금 없더라. 이게 어려운 회차 위주로 모아가지고. (95회인가) 여기 있네 여러분들. 요거 2번입니다. 2번 2번 하면 바로 2번 95회인데 여기 없네요.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실산 결과니까 요 200만 원은 실지재고예요. 실지재고고 여기에 있는 네 가지는 요 200만 원에 포함시킬 거니 아니면은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 요걸 물어본 겁니다. 알죠? 그럼 일단 미착 상품 보기. 미착 상품이니까 요거 선적지 도착지 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내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상품이래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죠. 그럼 구매자가 가산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구매자죠. 매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15만 원은 우리가 가산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송품. 우리 시송품 같은 경우에는 40%를 매입 의사 표시했는데 우리가 언제 가산하면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50만 원에 60%는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았죠. 네. 않았으니까 30만 원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다 상대방 겁니다. 왜냐 할부로 팔면 상대한테 물건 넘겼을 때 다 수익 잡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무조건. 했죠. 그래서 막 시험에 대가를 40% 받았으면 이렇게 장난칩니다. 나중에 실제로. 했죠. 40% 받더라도 무조건 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적송품인데 적송품은 여기 수탁자가 75% 판매했다라는 걸 통지했죠. 그럼 우리가 적송품이 위탁 판매거든요. 그럼 위탁 판매는 언제 더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그럼 나머지 25%를 보관 중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요렇게 하면 얘는 10만 원 더 해야 되겠지. 다 더하시면 아마 얘가 금액이 55만 원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유인물로 오실게요. 유인물. 자, 유인물로 오셔서 12번 풀어주시면 돼요. 유인물로 오셔가지고 3페이지 12번. 유인물로 오셔서 3페이지 12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자, 일단 교재는 62페이지. 62페이지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 다음에 597페이지. 597페이지는 자동결산 입력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지금 12번 문제가 이 문제죠. 기말 재고자산이니까 자동결산,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하는 겁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건데 보니까요. 그 기말 원재료 여기 600만 원 있잖아요. 이 600만 원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가 400만 원이 운송 중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뭐가 되냐면 매입한이니까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구매자는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근데 운송 중이니까 도착 안 했죠. 그러면 이 400만 원은 판매자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도착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는 그냥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 진도 조건일 때는 더하는 거지만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기말 제품 1000만 원 있죠? 요 1000만 원에는 위탁 판매 용도인데 여기서 수탁업자가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위탁자의 재고에 더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300만 원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300만 원 여기 있는 기말 제품에 포함 더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 자, 자동결산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자동결산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세요? 기말 원재료? 그러면 그 기말 원재료가 방금 우리 해석했지만 600만 원이었죠? 400만 원 더하지 않으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600만 원 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600만 원 이렇게 치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좀 아래로 휠 내리시면 기말 제공품이 여기 있고, 맞죠? 기말 제공품이 여기 있고 기말 제품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기말 제공품은 우리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 없었으니까 900만 원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공품은 뭐 단서가 없었죠,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900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에는 1,300만 원이었죠. 1,3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입력하는 건 쉬워요. 쉬운데 금액을 얼마로 입력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기말 재고에 가산해야 될 사항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